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입니다. 저는 오늘 살아있는 생명체를 설계도에 따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를 바꿔주고 고쳐주고 하면서 미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DNA에서 조금 더 나은 DNA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설계도라는 것이 우리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를 말하는 건데요. 이 DNA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DNA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눈의 크기라든지 어떤 분은 곱슬머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든 머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부색이 까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하얗기도 합니다. 또 턱에 수염이 많이 나신 분이 있고 수염이 안 난 분도 있고 이런 건 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슬머리를 나타나게 하는 DNA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든 머리를 나타나게 하는 DNA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 DNA 안에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본연의 DNA를 가지고 있고 그 DNA 안에 유전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DNA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모습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어떨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DNA의 서열이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100% 일치하진 않고요. 그 안에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또한 그 DNA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성별이 똑같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에서 성별이 다를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이렇게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 일란성 쌍둥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DNA의 정보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DNA 안에 있는 정보는 매우 정교하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의 총합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을 모두 다 확인해서 그 염기 서열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이것들을 확인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알아야만 우리가 특히 질병에 노출됐을 때 정상인 사람과 아픈 사람의 이러한 DNA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 DNA에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오랜 동안 지속이 돼서 지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는 약 32억 개의 DNA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는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32억 개가 되는 DNA 서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상당히 적었고 또 하나는 그 유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DNA 정보의
단 2%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DNA 정보는 아직 우리 인간은 잘 모릅니다.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DNA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DNA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시작했던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지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3년에 걸쳐 아주 긴 시간 동안 단일 프로젝트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연구자를 투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나라에서 이것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국가에서 참여를 해서 이러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DNA,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와 같은 질병의 치료에 이러한 DNA를 직접적으로 DNA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미생물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까지 이르는 다양한 DNA 정보가 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마지막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현재 추가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98% 모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NA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담고 있을까요? DNA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화학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생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물질 안에 어떻게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정보들이 있는지. 사실 이 DNA는 이러한 분자들로 구성된 당과 염기와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 이러한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이중 나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이 DNA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두 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죠. 또한 이러한 DNA의 구조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DNA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DNA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는 A, T, G, C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서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생명체가 모두 다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와 진, 우리말로는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DNA와 유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은 DNA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과 염기,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화학 분자 물질인데, 이 DNA가 길게 사슬로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있는 중에 어떤 특정 정보만 딱 가지고 있는 DNA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을 저희가 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짧은 DNA 서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긴 DNA 서열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인간은 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2억 개 정도가 되는 DNA에 이런 ATGC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TGC 32억 개 문자 중에서 이렇게 진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98%는 아직도 저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크로모좀, 영어로 크로모좀은 우리말로는 염색체인데요. 이 염색체는 이 DNA들이 어떤 분열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그 DNA가 뭉쳐 엉켜 있는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하고, 그 염색체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46개가 있고 이것이 쌍을 이루고 있어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김새를 결정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NA는 1953년도에 구조가 밝혀진 다음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이 DNA에 있는 정보는 단백질로 전달되어 이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저희가 단백질이 최종적인 기능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생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촉매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도 단백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에 있는 정보가 이 RNA로 이동할 때 이 과정을 저희는 전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RNA에 있는 정보가 다시 단백질로 넘어가는 과정,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우리말로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DNA에 있는 정보를 트랜스크립션, 즉 정보를 받아 적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DNA에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단백질로 가게 돼서 이 단백질이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분자생물학에서는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DNA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가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은 생명체를 만드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DNA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53년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에 의해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진 후로 DNA를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6년도에 DNA 코드가 밝혀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DNA의 염기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이뤄서 그 아미노산들의 서열의 조합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DNA 구조가 밝혀진 지 한 13년 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1973년도에 이러한 DNA를 자르고 이어 붙이고 다른 생명체에 있는 DNA를 어떤 한 생명체에다 다 넣어주고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DNA를 빼주고 이러한 것 같은 DNA 클로닝이 본격화됩니다. 1970년대부터. 그러다가 이 DNA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DNA를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1977년도에 프레드릭 생어에 의해서 DNA의 ATGC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게 됩니다. 그 뒤로 2002년도에는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DNA를 이 읽어온 정보로부터 실제로 똑같이 ATGC를 인간이 합성을 해서 DNA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DNA가 아직 인간의 기술은 길게 만들 수가 없고 길게 만든 DNA 안에도 정확하게 원래 가지고 있는 서열과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지난 2012년도에 제니퍼 도드너와 엠마뉴엘 샤펜티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술을 저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DNA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DNA의 편집, DNA 에디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DNA 구조가 밝혀진 지 한 60년이 지났는데요. 그 안에 우리는 DNA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더 정교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DNA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류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이 DNA를 우리가 생명체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DNA의 첫 번째 연구는 DNA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DNA의 구조가 밝혀진 다음에도 DNA를 이루고 있는 ATGC 그 문자의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의 문자 서열을 정확하게 알면 서로 비교도 해보고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아니면 필요한 거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ATGC의 서열을 읽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ATGC의 서열을 읽어내야만 우리가 DNA의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역사를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1975년도에 영국의 과학자인 이 프레드릭 생어가 DNA를 실제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DNA 안에 있는 ATGC의 서열을 이와 같이 그 염색법으로 찾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프레드릭 생어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 뒤로 이 DNA의 염기 서열을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그 기술이 도입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험실에서 손쉽게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의 모든 정보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은 PCR법이라고 해서 DNA를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DNA를 증폭해서 해당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도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DNA를 읽는 장비들이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곰이라고 하는 동물의 DNA를 곰으로부터 어떤 DNA를 읽을 수 있는 샘플을 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DNA를 확인해서 이 DNA의 서열이 곰인지 사람인지 미생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할 때처럼 이런 DNA의 서열을 통해서 역으로 어떤 물질인지를 어떤 생명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체의 어떤 설계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DNA를 읽은 다음에 DNA를 읽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이 32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단지 2%만이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98%는 왜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정말 필요한 DNA가 어떤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DNA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98%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98%의 확인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DNA를 단지 읽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ATGC를 조합을 해서 DNA를 직접 만들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DNA를 직접 만들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를 그 세계 최초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 이 페이지도 그 지놈을 합성하게 되죠. 그 뒤로 한 5년 후에 이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에서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세균, 박테리아의 지놈을 세계 최초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뒤로도 이 세균보다 더 진화된 효모, 여러분들 아마 그 빵을 만들 때 사용하시는 이스트가 효모인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효모가 가지고 있는 DNA의 모든 정보도 저희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실제로 합성된 합성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효모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올해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미생물의 DNA 정보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DNA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연구자들이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DNA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TGC의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염기 서열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ATGC를 조합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이렇게 긴 DNA를 한 번에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긴 DNA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 조각조각을 이렇게 다 ATGC를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DNA의 짧은 조각들을 오류 없이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도를 가지고 있던 DNA의 정보대로 큰 DNA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DNA는 이렇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지금 회색의 그림이 효모인데요. 효모 안에 넣어서 오류 없이 하나의 큰 DNA로 만든 다음에 이 효모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큰 조각의 DNA만 다시 빼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래 자연에 존재했던 이 참고용으로 사용했던 이 미생물에서 이 미생물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다 빼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ATGC를 조합해서 조각내서 만들었고 하나로 통합시켰던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DNA를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원래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던 DNA는 전부 없고 사람이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던 DNA 정보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DNA만 가지고 있는 인공 미생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에서는 1990년도부터 이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러면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전자들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유전자는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서 그러면 필요한 유전자들만 넣어줘도 정말 사는지 불필요한 유전자는 정말 불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연구자들이 수행한 것은 원래 우리가 자연에 존재했던 참고용 미생물에 가지고 있는 DNA 중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들만 골라서 그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ATGC를 결합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가장 적은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오직 473개입니다. 이 473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도 이 박테리아, 즉 세균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제로 세계 최초로 사람이 가장 적은 수의 유전자만 가지고도 살할 수 있는
세균을 만든 건데요. 그 세균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다 다른 모양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원래 세포는 균일하게 분열을 해서 딸세포도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세균은 그 분열 과정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열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분열을 하더라도 모양이 서로 다르거나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같은 연구진에서 그 473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 세균에다가 이렇게 분열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제거되었던 많은 유전자 중에서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 19개를 찾아서 다시 넣어줬더니 이 미생물이 균일하게 분열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달에 해당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건 앞서 보신 그 세포와 같은 세포인데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인공 미생물은 딸세포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점점 인간이 이런 DNA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런 인공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박테리아, 즉 세균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 미생물을 만든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의 표지입니다. 2017년도에 이 박테리아가 아닌 효모, 즉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빵이라든지 와인, 맥주를 만들 때 발효를 해주는 이 효모의 DNA를 이렇게 사람이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인공 효모를 2017년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효모는 박테리아와 달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염색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16개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16개의 염색체 중에서 5개의 염색체를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준 효모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는 염색체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박테리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기의 DNA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유전적인 정보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한 연구자나 연구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과거 생명공학 연구를 했던 것처럼 단순 반복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효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효모가 원래 가지고 있는 DNA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고요. 그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불필요한 유전자는 빼고 필요한 유전자만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원래 있는 이 효모의 DNA에다가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효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DNA 말고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준 DNA를 가지고 있는 인공 효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 효모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이러한 그 과학 선진국들이 참여를 해서 16개의 효모의 염색체를 각각 해당 국가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합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21년 올해 이 연구가 마무리가 되고요. 2017년도에 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개 중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완성이 돼서 사람이 만든 염색체를 효모의 염색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염색체들을 전부 사람이 만들어서 이 효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대체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16개의 염색체를 모두 다 사람이 만든 DNA로 바꿔주는 인공 효모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DNA를 만들고 DNA를 조립하고
DNA를 또 미생물 세포 안에 넣어주고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과거에 생명과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을 하셨던 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미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대표적인 학문인 합성생물학에서는 이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 파운드리는 요즘 언론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반도체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한 회사가 하는 종합적인 회사도 있지만 설계하고 제작하고 어떤 검증하고 판매하는 이 단계들을 전부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전문 기업은 팹리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제작하고 이 설계와 제작을 연결해주는 전문 기업을 저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작하는 회사를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운드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파운드리는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고 협업이 잘 되고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러한 DNA를 연구하는 데서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고요.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의 정보를 읽고 그 DNA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또 설계도에 따라서 DNA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DNA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류는 없는지 다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더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을 저희가 자동화시키고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DNA를 설계하고 합성해서 어떤 인공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이런 DNA를 대량으로 합성해주고 자동화시켜줄 수 있는 기계 장치도 필요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러한 DNA를 자유자재로 합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명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개념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파운드리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산업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DNA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을 때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정보만 가지고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 합성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었죠. 실제로 영국과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의 어떤 선두 주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바이오 파운드리, 즉 자동화된 DNA의 설계, 합성, 제작, 검증 과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즉 생명체의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과 같은 인공 미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만든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상상을 해보면 어떤 우리가 쉽게 걸리는 그런 암에만 작동을 하는 아주 똑똑한 미생물을 저희가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향수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에 사용하는 물질을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낸 미생물을 통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아주 청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을 과거에도 사실은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미생물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자의 노동력과 시간과 그 돈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이 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아주 단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DNA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그 DNA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DNA를 우리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곳에서 어떤 인공 미생물이 만들어낸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모든 사람 DNA가 다른가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DNA는 몇 개나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의 DNA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서 DNA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모든 사람의 DNA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DNA 몇 개나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 우리 사람의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건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동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그런 것들의 개체수를 전부 다 합치고 그 안에 있는 또 DNA를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제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로는. 네, 그리고 네, 먹구름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DNA 염기서열 지도를 이용하여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소아마비나 신체장애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사실 저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는 하지 않고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DNA,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DNA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확인된 DNA의 정보를 정상인,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의 DNA의 정보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막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발생한 장애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로 조금 극복이 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유전자 가위를 어떤 인간 세포에다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실제로 DNA,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중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탄생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 염기 서열을 인간의 염기 서열을 이용을 하면 아마 치료 목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예방 차원에서는 좀 이용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예담님께서도 다운 증후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딸아이가 둘인데 그 중간에 그 임신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그 다운 증후군과 같은 어떤 그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어떤 그 과학기술 도입은 아직까지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DNA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1970년대 개발됐을 때는 사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고 그 DNA의 서열도 굉장히 짧은 것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DNA의 검사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곳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DNA 검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자를 찾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DNA의 검사 결과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DNA의 어떤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먹구름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우성인자만을 가진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벤져스에 그 헐크가 등장하잖아요. 그 헐크도 사실 이제 녹색 인간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헐크도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그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 영화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에 어떤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처리를 해가지고 그 헐크가 원래 헐크로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DNA의 변화를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헐크가 된 건데 사실 이렇게 어떤 우성인자만을 저희가 이제 골라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우성인자만 골라놓는다고 해서 슈퍼맨과 같이 완벽한 어떤 히어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인공생명체 만드는 과정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려져 있는 2%의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은 98%의 DNA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98%의 DNA가 전부 우성일 수는 없을 거고 이 98%의 DNA도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NA를 정확히 복사할 수 있으면 완전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멸종을 했던 공룡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방법은 그 영화에서도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화석 안에 있던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던 모기가 그 화석 안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모기 안에 있는 공룡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공룡의 DNA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룡의 DNA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떤 공룡을 만들어 공룡을 이제 그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이런 연구는 한 적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DNA가 일치한다고 하면. 예. 또 네.
그 다미오니주님께서 영화 가타카가 생각나네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타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제목이냐고 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TGC. 그래서 가는 G와 A, 타는 T와 A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가타카입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의 조합을 통해서 가타카라는 영화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그 영화 안에서도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래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신신호 씨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전자를 바꾸는 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쌍둥이를 탄생시켰던 중국 과학자가 시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 효모 프로젝트 엄청 예민하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박테리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세균은 자기 딸세포를 만드는데 모양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그 딸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그만큼 약간 아직까지 인간이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생명체, 특히 미생물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떤 환경에 뿌려졌을 때 어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효모가 자연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인의 맛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인공 효모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와 같은 그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생물이 환경에 빠져나갔을 때 환경에서는 살 수 없게 저희가 DNA를 DNA를 인위적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는 없는 어떤 성분을 실험실에서만 넣어줘서 그 성분이 없으면 이 인공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키울 수 있지만 환경에 나가면 그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인공 그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와 윤리의 공존은 힘들 듯한데요 라고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울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위험하지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가 더 앞서니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 뭐 이런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더 많은 고민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쌍둥이는 DNA가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 외모가 정확하게 똑같고 성별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DNA를 이용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노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노화 연구에 있어서도 이 DNA, 특히 텔로미어 같은 DNA에서 중요한 연구를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제가 막 많아서 막 지나친 질문도 많은데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에 미생물을 이용하던데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물과 CO2로 이거를 이제 분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찌꺼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이 미생물이 그걸 먹이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썩게 만들다든지 이제 발효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도 저도 과거에 좀 했었는데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더 활용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사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는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잘 견디는 미생물을 저희가 DNA 정보를 활용을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미생물이 싫어하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더 빨리 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DNA 합성을 다음에는 AI가 할 수도 있나요?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그 발표의 끝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바이오 파운드리에는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를 엄청 많이 합성하고 해야 되고 그것들을 조립해야 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다 검증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사람이 다 일일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화 시켜야 되고 어떤 자동화된 기기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쌓여있는 데이터를 빨리 DNA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바이오 파운드리 안에 이 질문하셨던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를 연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어떤 자동화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저희 바이오를 연구하는 분들과 같이 협력 연구를 해야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파운드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그 질문을 올리면서 보는 거에 따라서 지금 답을 해드렸는데 비슷한 질문도 많고 또 아주 재밌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좀 지금 조승아님께서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주도 바이오 파운드리 예 맞습니다.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파운드리와 같이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바이오 연구의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더나에서 만드는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DNA 만들듯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전 세계에
상당한 인구가 이 모더나의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RNA를 사람이 수동으로 만들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그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데서 우리가 RNA의 설계도, RNA 서열 정보만 넣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백신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앞으로 이 팬데믹에 있어서도 상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이 늘거나 살이 찌는 것은 유전자와 상관이 있나요?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미생물과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장, 귀, 코, 안 이런 데 다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TV 광고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어떤 그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살이 찌는 어떤 연관성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대중 강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의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에 의해서도 살이 찌는 것은 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러기님이 유전자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스위치인가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스위치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합성생물학에서는 사실 유전자 회로라고 해서 이 스위치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이제 공학적인 개념을 가져온 것이라서 약간 언어의 사용이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쓰는데 그 스위치를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유전자와 유전자 조작이 스위치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창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는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 그 RNA가 단백질로 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DNA에 숨겨져 있던 정보가 전달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는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효소, 우리 몸 안에 있는 각종 효소도 다 단백질이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기관의 대부분의 성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유전자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근육이 생겨서 움직임도 되고 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다 소화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추가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랜 시간 질문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